자요. 예. 그냥 저희 왼쪽은 앤서니거든요. 예. 예, 벤치에서 그 하품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었던 거였고 해줬다. 뒤에도 휴대폰 보고 있어요. 경기를 안 보고. 자, 예. 지금 뭐 잉글랜드가 유로에서 지금 연이은 졸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자국 팬들과 언론들의 비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잉글랜드입니다. 달수력을 이어받고 있는 베라노래요. 어? 예. 이 경기 앞두고 예. 꿈을 꿨는데 잉글랜드가 55대 0을 이기는 꿈을 꿨대요. 베라노가? 예. 걔도 그래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더니만 그러고서는 심지어 앞 경기만 중계하고 갔거든요. 네. 골룡프한테 넘기고 저랑 예. 특히 죽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하고 태국 그 월드컵에서 네. 6대1로 이긴다 그랬어 한국이. 근데 비겼거든. 그 이제 달수력이 좀 베라노한테 가고 있는 것 같고. 자, 유로 B조 3차전 슬로베니아의 경기에서 졸전 끝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1승 2무로 조이류로 16강에는 이제 진출을 했는데 막 경기 후에 BBC 보도를 보니까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향해서 플라스틱 컵 등이 또 날아왔다고 네. 하고요. 엄청난 지금 비판의 직면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잉글랜드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못하냐? 우승 후보로 꼽혔던 잉글랜드인데 네. 경기력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팬들이 진짜 되게 지루했나 봐 경기가. 예. 자요. 예. 그냥 저희 왼쪽은 앤서니거든요. 예. 예, 벤치에서 그 하품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었던 거였고. 네. 예, 근데 뭐 저거는 그냥 순간 포착인 거고. 네. 예, 근데 이제 한편은 진짜 편하게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자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좀 지리한 경기가 네네. 펼쳐졌다. 뒤에도 휴대폰 보고 있어요. 경기를 안 보고. 그러니까 정말 최강의 스쿼드인데 경기력은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이제 고든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네. 네, 고든 같은 선수가 없어서 지금 좀 답답하기도 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사우스게이트가 이거 이번 대회가 좀 위험하다. 네. 이번 대회 끝으로 아마 잉글랜드에서 사우스게이트를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커 그렇습니다. 보인다. 예. 자, 이러면서 이제 BBC 등 현지 매체에서도 많은 비판을 했죠. 지금 뭐 잉글랜드는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거두면서 또 한 번 단조로운 경기력 보여줬고, 뭐 잉글랜드가 대회적 우승 후보로 꼽혔던 평가를 정당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경기였다. 뭐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저기 위에 제목에 나왔다시피 이제 컵 던지면서 야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기이한 그쵸. 현상이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서포터들은 우리를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저게 이제 그 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리처 리포트에서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똥덩어리. 예. 쉬시거든요, 저게. 맛깔나게 살리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베토벤 바이러스에 똥덩어리 있었잖아요. 그거죠. 성대모사 하시네. 요즘 진짜 뭐 다 잘해 요즘. 네. 그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력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잉글랜드가 왜 이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2차전의 이제 공격 방향 비율과 3차전의 공격 방향 비율인 건데, 그러니까 2차전에 가장 많이 문제가 지적됐던 게 왼쪽 측면 공격이 실종됐다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가 왼쪽 풀백에도 트리피어가 나오면서 트리피어도 안으로 접고 들어오고, 또 이제 포든을 왼쪽에 배치인데 포든도 원래 중앙 성향이 강한 선수다 보니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왼쪽 측면 공격이 아예 실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죽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만 공격을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상대가 막기 쉬웠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전에는 조금 전술을 바꿔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4-2-3-1을 쓰다가 벨링엄을 왼쪽 메짤라에 배치시키는 4-3-3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벨링엄도 왼쪽으로 많이 빠지고 라이스도 상황에 따라서 왼쪽으로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두저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이전보다 더 못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른쪽에서라도 공격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왼쪽으로 빠지더라도 벨링엄이건 트리피어건 포든이건 빠졌는데 다시 들어와. 그러면 현상으로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측면폭을 넓히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공격이 안 되니까 잘 되던 것마저 안 되는 약간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였죠. 네, 일단 뭐 1, 2차전에서는 왼쪽 측면이 좀 죽으면서 그걸 이제 살려보려다가 오히려 막 겹치고 뭐 안 되는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 또 이유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것은 막 이렇게 겹쳐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벨링엄하고 포든하고 딱 겹쳐 있는 거죠. 아, 둘이 왼쪽에서. 동선이 겹치는 상황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저 둘만이 아니고 경기 내내 선수들끼리 조금 겹치는 상황들이 은근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줘야 되거나 드리블을 해야 되거나 슈팅을 가져가야 될 때 겹쳐서 도리어 그거를 못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볼이 없을 때 선수들이 굉장히 안 움직여요. 볼이 없을 때 안 움직이고 볼이 있을 때는 또 겹쳐요. 저렇게.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선수들이 겹치고 뭐 볼이 없을 때는 안 움직이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왜 이런 거야?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잘 이렇게 잡아주지 못한 겁니까? 그렇죠.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동선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고 뭐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해서 이제 못 쓰진 않잖아요. 뭐 레알 마드리드만 봐도 안첼로티 감독이 원톱이 없는데 이제 동선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할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수의 특성을 못 살리는 것도 있는 건데 왼쪽에 트리피어를 두니까 트리피어가 오른발을 쓰면서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트리피어는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도 막 엄청 올라가는 편은 아닌데 오른쪽에서 이제 패스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좀 공급을 해주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왼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냥 꺾어서 들어오면 접고 들어오면서 이제 뿌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포든도 마찬가지죠. 포든도 공격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왼쪽으로 뭐 측면으로 벌려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좁혀주고 벨링엄도 일단 왼쪽에 있으면 뭐 벨링엄이 뭐 측면을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니까 또 좁혀주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고든이 필요하다고 한 게 고든이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친선 경기 때는 맞춰서 나와본 적이 있거든요. 고든이 있고 트리피어가 있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고든이 조금 이제 측면을 벌려주니까 고든이 수비를 끌고 나가면 트리피어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고 이런 게 됐는데 그런 조합이 좀 안 되고 반면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저 사카 그리고 뒤에 이제 워커 그리고 앞쪽에 갤러거 이렇게 3명을 뒀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갤러거를 요 연결고리에 두면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왼쪽 오른쪽에 이제 뭐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는 것처럼 이제 채널을 2개를 만들어요. 하프 스페이스를 양쪽을 다 쓰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아스날의 오른쪽에 웨드고르, 왼쪽에 뭐 라이스 혹은 트로사르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을 다 같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선수가 있었는데 한쪽은 뭉쳐 있고 한쪽은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못하는 갤러거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좌우 측면을 못 흔드는 형태가 된 거죠. 자,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잉글랜드가 부진한 이유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 지금 필 포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인데 그렇죠. 요 지금 나온 거 선수죠. 나온 거 딱 보니까 그냥 이 선수는 3경기에 그냥 나온 것뿐이다. 뭐 이런 것도 좀 나왔어요. 사실 포든도 물론 맨시티에서 왼쪽 윙으로도 나온 경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한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윙에 가장 많이 나오던 선수였거든요. 맨시티에서의 역할은. 그러면서 이제 접고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왼발잡이니까 오른쪽에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 패스를 찔러주거나 이런 역할을 잘하는 선수인데 왼쪽에 가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서는 중앙으로 접고 와도 왼발을 쓰려면은 찔러주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오른발로 찔러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포든의 개성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한 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윙이 좁혀서 들어오면은 풀백이 오버래핑 가가지고 공격폭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야지 포든도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플레이가 약속된 플레이가 없는 건 거죠. 자, 일단 뭐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좀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벨링엄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뭐 슛도 없고 너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벨링엄은 그래도 1차전에는 유일하게 제 역할을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벨링엄도 이게 자꾸 선수들이 겹치다 보니까 동선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라고 왼쪽 메잘라 내세웠다가 이두저도 아니게 됐죠. 거기다가 벨링엄이 자꾸 왼쪽으로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벨링엄은 도르트문트에서 측면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은 그때조차도 오른쪽 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도는 게 더 익숙한 선수예요. 벨링엄은. 근데 벨링엄한테 야 우리 왼쪽 죽었으니까 너 왼쪽 돌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벨링엄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부진한 가운데 지금 알렉산더 아놀드의 실험이 좀 망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코너 갤러거가 나왔는데 갤러거도 지금 너무 부진해요. 그래서 지금 라이스 파트너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아놀드가 부진했다기보다 그리고 그 아까 벨링엄이 부진했다기보다 예. 선수를 못 쓰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포든 같은 경우도 맨시티에서 왼쪽으로 나와요. 근데 포든이 이번 시즌에 최고였잖아요. 왼쪽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왜 포든은 맨시티에선 잘하고 여기서 못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뭐 아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놀드가 사실은 리버풀에서 오른쪽으로 나오지만 결국 미드필더로 올라오기도 하고 미드필더로 이번 시즌도 좀 뛰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아놀드가 가장 잘하는 건 아놀드가 리버풀에서 봤을 때는 볼 잡은 다음에 뛰어가는 로버트슨 찔러주는 거. 요게 이제 방향전환 패스가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트리피어가 막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포든도 막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뭐 포든이 이제 안 나올 때도 막 거기 나오는 선수가 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놀드가 이제 본인이 잘하는 이런 이제 방향전환 패스를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니까 아놀드가 못한다. 그래서 갤러거를 했더니 예. 갤러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카, 갤러거, 워커 요 연결고리를 못 만들어주니까 갤러거도 못한다. 이제 이게 어쨌든 선수를 쓰는 게 감독 역량에 좀 많이 달려있다. 네. 저는 거기다가 아놀드는 풀백에서 인버티드로 들어오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르거든요. 측면에서 인버티드로 들어와가지고 그 이동하면서 패스를 넘기는 것과 아예 중앙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건 달라요. 그러면 상대가 바로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아놀드가 이제 키핑이라던가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차전에서 거기서 미스 나올 뻔했잖아요. 세르비아전에서 그것 때문에 실점 허용할 뻔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아놀드는 그냥 풀백에 배치시키면서 인버티드로 접고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 또 종합해 보면 지금 진짜 우승 후보 1순위였고 선수들이 지금 스쿼드가 이제 최강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 지금 현지 매체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좀 능력의 부재, 뭐 전술의 부재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것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잉글랜드는 그러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항상 보면 수비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잡고 나오긴 했는데도 그럼에도 그동안 어쨌건 좋은 성적들을 냈던 거는 공격 패턴이 단순하더라도 효율적인 게 있긴 했었거든요. 케인이 내려오고 스털링이 이제 침투에 들어가고 약간 좀 아니면 그릴리시가 측면으로 벌려서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이 잘 통했던 게 그러니까 뭐 2018년 월드컵이라던가 유로 2020이라던가 지난 월드컵 때도 그 패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든, 벨링엄, 케인이 다 겹쳐요. 다 겹치면서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공격 세부 전술을 짜야 되는 게 감독의 역량인 건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거죠. 공선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클린스만 감독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뭐 잉글랜드 진짜 좀 재밌는 축구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아무튼 세 경기로만 평가하면 정말 좀 지리한 경기,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잉글랜드가 늘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어요. 나도 약간 이렇게 하다 그래도. 근데 이제 힘이 있으니까 좀 과거보다 조금 별로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명확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킨 다음에 맥과이어 세트피스 한 방, 해리케인 세트피스 한 방. 해리케인 스루패스 한 방 요걸로 가자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번 약간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그걸 좀 의식해갖고 우리도 만들어가는 거 한번 그러다가 좀 답답한 거라 방향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일단 지금 경기력만으로는 우승 후보급은 아니다. 그건 슈팅을 너무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뭐 세르비아하고의 1차전은 슈팅 5번이 전부였고 이번 경기도 슈팅 12번 그것도 막판에 조금 한꺼번에 가져갔던 부분들도 있고 슈팅 생산을 못하면 결국 골을 넣기가 힘든 거거든요. 물론 뭐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그래도 실점은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덴마크전 1실점 하긴 했지만은 수비는 기본적으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수비적인 마인드로 경기를 임하기 때문에 실점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거기다가 대진도 운이 좋습니다. 프랑스가 조 2위 하면서 지금 저 위쪽이 죽음의 조가 됐어요. 다 그쪽 대진이 진짜 운이 좋아. 거기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다 모여있어. 우승 후보들. 자 일단 잉글랜드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승 확률 먼저 가보죠. 지금 우승 막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지금 요게 옵타에서 이제 분석한 우승 확률인데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 프랑스가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만 독일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또 경기 끝나고 하면 바뀌어요. 바뀌어요.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순인데
지금 독일의 경기력들을 보고 좀 독일의 우승 가능성을 좀 점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홈이니까. 예, 홈이니까.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렇게 세 팀이 가장 낫다. 네. 예, 반면 프랑스하고 잉글랜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토너먼트는 이제 강팀들의 맞대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조별리그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면 페노가 뽑는 우승 후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어떤 팀으로 보여집니까? 독일? 아 프랑스도 조금 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유로가 꼼꼼하네요. 이번 유로가 확실한 팀이 없어서 네. 제3국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오스트리아가 되는. 오스트리아는 진짜 이게 1위로 너무 약간 있는 팀들이 예전만큼 막 강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독일도 막 강하다 했는데 결국엔 마지막 경기 보니까 아 얘네가 좀 어쨌든 한계는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뚜렷한 강팀은 없다. 네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가장 여기서 뽑으라 하면은 그래도 홈팀. 독일. 그래도 홈팀이 아닐까. 네. 가장 가능성은. 예전에 이제 그리스가 우승한 것처럼 또 진짜 생각지도 못한 팀이 우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진짜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선수단 몇몇만 놓고 보면 프랑스가 그래도 가장 약점이 적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음바페 부상 이슈도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도 지금 현재 필드골이 없어요. 프랑스가 그 정도로 공격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고 스페인이나 독일은 이제 마무리에서의 아쉬움. 그렇죠.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좋은데 마무리가 아쉽고 포르투갈은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포르투갈의 조가 이번 그 유로에서 가장 꿀조라는 평가가 있었던 데다가 감독이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여가지고 토너먼트에서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거든요. 감독 리스크가 있어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우승팀을 딱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약간의 조금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우승 뭐 옵타의 분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번 유로 2024 조금 특이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격수들의 골은 가뭄이고 지금 득점 선두가 김자책 1위 7골. 저 원래 온골인 거를 김자책으로 바꾼 김 실장이. 자 32경기에서 무려 자책골이 7골이 나왔고 그 뒤에는 뭐 무시알라든지 각포라든지 두 골로 지금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이게 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뭐 케인도 그렇고 뭐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약간은 좀 음바페 포함해서 이 스트라이커에 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는 부상 때문에 첫 2경기를 선발로 나올 수가 없었죠. 마지막 경기만 선발로 나왔고 저는 도리어 9번 공격수의 필요성을 이번 대회에서 조금 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크루크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2골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오르스트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무언가 변화를 가져와요. 이게 헤더로 패스해주고 하잖아. 클럽은 만들어가는 축구가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럽에서는 가짜 9번을 하더라도 득점 생산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대표팀은 그렇게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꾸역꾸역 넣거나 한 방이 있는 몸싸움을 하거나 그러면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가짜 9번으로 골 넣기에는 조금 더 그러면 세밀한 플레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은 골이 다 나눠서 넣고 아니면 자책골이 나오고 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뭐 그래도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이 각 팀에 이제 질비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좀 찾을까요, 폼을? 지금 많이 좀 부진한 것 같아. 케인도 그렇고 음바페도 그렇고. 음바페는 이제 부상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런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뚜렷한 뭔가 느낌이 오는 공격수는 기본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또 어쨌든 뭐 대회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MVP 이런 거 봤잖아요. 그때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누구 또 주기가 이거는 또 이어지면 발롱도르도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비니시우스도 코파에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흘러서 이제 발롱도르든 이제 뭐 MVP든 약간 이제 줄 사람이 좀 그럼 이제 호날두, 메시 고 세대. 그거에 비엔 좀 별로구나, 못 미치는구나. 요게 좀 또 그리워질 것 같아요. 자, 저 김자책이라고 하는 건 자책골이 지금 이번 대회에서 제일 많다. 이런 얘기고요. 자, 유로 대회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